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인도에서 50대 우리 교민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원을 했지만 산소 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간 수도 뉴델리에는 어젯밤부터 엿새 동안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전파력은 빠르고 백신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의 변수가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휴일 영향 등이 이어져 그제 이어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500명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 속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가 더 벌어진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된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여야 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망에 오른 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사이에 SNS에서의 설전이 벌어졌는데 야당에 이 자리를 넘기지 않겠다는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재선출 문제를 논의합니다. 지난해 5월 미국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한 백인 경찰에 대한 배심원 판결이 잠시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운동을 전국적으로 촉발시키면서 미 대선까지 흔들었던 사건입니다. 미국 시민들이 긴장감 속에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 중국이 두 나라가 전쟁 등으로 중국과 세계에 빚이 있다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두 나라 압박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외교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50대 교민 남성이 치료를 받던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델리의 한 병원에 입원했지만 산소 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교민의 첫 사망입니다. 하루 30만 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인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요즘 폭발적입니다. 병상과 의약품, 산소 등이 특히 부족한데 현지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백신 공급 등과 관련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수도에는 엿새간의 봉쇄령도 내려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구급차들이 병원 한쪽 산소 충전소 앞에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빈 산소통을 채우려는 겁니다. 산소가 똑 떨어졌다는 급한 연락에 경찰이 산소통을 병원에 나르기도 합니다. 델리 주총리가 산소 비상사태를 호소할 만큼 인도 전역의 의료용 산소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델리에서는 50대 한국 교민 남성이 코로나 치료 도중 사망했습니다. 15일 입원했지만 산소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을 제때 구하지 못했고 결국 혈중 산소 포화도가 70~80%까지 떨어졌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모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탓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엿새 동안 매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누적 확진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러 지역의 방역 지침이 강화됐고 일부 지역의 확진율이 30% 가까이 치솟은 델리 당국은 어젯밤부터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हम किसी भी हालत में दिल्ली को उस परिस्थिति में नहीं ले जाना चाहते जहां कॉरिडोर के अंदर पेशेंट्स पड़े हैं सड़कों पे लोग दम तोड़ रहे हैं. 통행증이 없으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밖에 다닐 수 없고 상점은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합니다. 문화, 종교 관련 행사도 금지됩니다. 일부 주민들은 사재기에 나섰고 봉쇄 이후 생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लगाना नहीं चाहिए ना लॉकडाउन लग जाएगा फिर लोगों को रोजगार वालों को दिक्कत होगी ना सबसे ज्यादा वैसे लोग परेशान हैं पहले के लॉकडाउन से. 이 같은 2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꼽히는 가운데 세계 백신 생산의 60%를 담당하는 인도의 상황이 악화되면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국내에도 유입됐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9명에 이릅니다. 일단 입국 과정에서 검역을 거치게 되지만 우리 지역사회 전파 역시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40대 여성이 사지가 마비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윤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에 국내 9명이 감염됐습니다. 5명은 내국인, 4명은 외국인입니다. 인도에서 입국해 공항 검역을 거치면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남아공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특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미국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파력은 빠르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와 같이 항체를 무력화할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처럼 언제든 지역사회로 퍼질 수 있습니다.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는 914명인데 600명 넘게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습니다. 이건 다 시간의 문제거든요. 일본만 봐도 한 달 만에 영국 변이주가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버리잖아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해서 유행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한 40대 여성 의료기관 종사자는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인구 1000만 명당 3명꼴로 생기는 희귀병입니다. 두통과 두드러기는 물론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이 대표적입니다. 지난달 12일 접종을 받은 이 종사자도 같은 증세를 보여 2주 뒤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 보고는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인과성에 대해서는 인정된 케이스는 현재까지로는 확인되지 않은 걸로. 방역당국은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5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77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등 4차 유행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백신 생산국들은 자국민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사실상 백신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초 계획대로 백신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막연한 기대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발로 뛰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장애인 등을 돌보는 사람과 항공사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음이 좀 편해요. 주사를 맞았으니까 조금 안정감이 있다고 그럴까? 26일부터는 경찰, 해양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도 백신을 맞습니다. 당초 6월에서 당겨졌습니다. 백신을 더 들여오는 게 힘들어지자 일부에서는 아예 2차 접종분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정부는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50만 명분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은 5월 달에 시작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6월에 그 700만 회 분이 공급되는 거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백신 도입 계획에 있던 물량입니다. 이만큼이 들어와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제 열린 대정부 질문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 대행으로 나왔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지난 16일 사퇴하면서 후임 총리가 청문회 전이라 비어있는 자리를 메운 겁니다. 홍 부총리는 상반기에 1,200만 명에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건 904만 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약 300만 명분이 모자랍니다. 제1차 원인은 백신 구매의 골든타임을 놓친 데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백신 물량 확보와 특단의 대책이 빨리 좀 마련돼야 된다는. 백신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JTBC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내년 3월 9일 차기 대통령 선거의 판도를 예측하기 위한 정기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사실상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인데 일주일 전에 비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격차를 조금 더 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시에 윤 전 총장의 비호감도는 이번에도 역시 가장 높았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부터 물었습니다. 38.4%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고
이재명 경기지사 22.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2.3% 순이었습니다.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야권 주자들과 여권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주 총리에서 물러난 정 전 총리는 지난주 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초반 분위기는 양강구도로 흐르는 모양새인데 윤 전 총장과 이 지사 간의 차이는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3위인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남성보다는 여성의 선호 비율이 높아 1, 2위와는 다른 지지층 비율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선호도의 편차가 컸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가운데 특히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권의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호남에선 이 지사는 물론 이 전 대표에게도 뒤지는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절대 대통령감이 아닌 사람이 누군지도 함께 물어봤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윤 전 총장이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선택률도 지난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이런 경향은 다른 일부 주자들에게도 나타나면서 이재명 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순위 변동은 없는 가운데 조금씩 높아진 비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JTBC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에 1,0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셜미디어에 내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느냐는 글을 올리자 국민의힘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고 맞받았습니다. 오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최근 불거진 법사위원장 논란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제가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냐며 민주당에서 순리적으로 결정하면 될 일이지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공석이 됐습니다. 정 의원은 같은 당 이광재 의원과 함께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의 글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소셜미디어에 하늘이 아니라 국민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도 문재인 정권이 마이웨이를 계속하는 게 화가 나고 어이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이 손해볼 것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겁니다. 민주당 한편에선 강성 친문으로 꼽혀온 정 의원 대신 상대적으로 온건한 인물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냐는 대안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야당과 법사위원장 재선출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지만 이번에는 위원장 자리를 넘겨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일축한 상태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와 함께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잠시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눌려 숨지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전국적으로 촉발시켰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배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온 국민이 지금 재판 결과를 긴장감 속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재판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시작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후 진술이 1시간 전쯤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비는 2급 살인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워낙 전국적으로 관심이 쏠린 민감한 재판이라 모든 과정이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고요. 또 배심원들은 모두 호텔에 격리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최후 진술 내용 들어보시죠. The defendant was on top of him for 9 minutes and 29 seconds. This wasn't policing. This was murder. This was an authorized use of force, as unattractive as it may be.
네, 벌써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분노한 흑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시민들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를 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한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이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편의점 앞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데릭 쇼빈에 의해서 체포가 됐습니다. 위조 지폐 사용을 의심한 종업원이 신고를 했던 건데요. 수갑을 찬 플로이드가 저항하자 길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무릎으로 목을 눌렀습니다. 숨을 쉴 수 없다고 20차례 이상 이야기했지만 쇼빈은 무릎을 떼지 않았고요. 구급차가 왔지만 결국 플로이드는 사망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플로이드를 짓누르고 있는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미국 사회가 들끓었고 또 전국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워싱턴 백악관 바로 뒤 라파에트 광장에도 시위대가 상주하면서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공권력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흑인들의 반발이 더 커졌고요. 이게 표심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결국 대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재판은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쇼빈은 처음부터 법정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수정헌법 5조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들었던 건데요. 증언대에 설 경우 과거 저지른 다른 잘못을 검찰이 끄집어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쇼빈 변호인 측에서는 플로이드의 사망 원인이 지병인 심장 문제와 약물 사용 때문이라고도 주장을 했고요. 당시 쇼빈의 행동은 경찰관으로서 합리적 판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검찰 측은 카운티 검시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경부 압박이 직접적인 사인이고 따라서 명백한 살인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매우 큰 진통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도 많은 사람들이 긴장감 속에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인근 지역에서 또 흑인이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니애폴리스 법원 근처에서는 며칠째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심원들의 판결이 무죄나 혹시 불일치로 나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소요 사태에 대비해서 미니애폴리스에는 주 방위군 3,000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곳 워싱턴 중심가 건물들도요, 대선 때 쳤다가 취임식 이후에 걷어냈던 나무 합판을 다시 덧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LA의 고급 상점들도 문을 닫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소요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판결 직후에 백악관에서 입장을 내놓을 거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흑인 사회가 겪은 고통에 공감을 하고 있다. 평화롭고 차분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내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 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 가운데 특히나 더 충격을 주는 사건이 전해졌는데요. 뉴욕에서 학교를 다니는 21살 아시아계 학생이 대상이었고 집으로 가는 이 여성에게 누군가 염산을 뿌리고 달아났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난달 뉴욕의 한 주택가입니다. 한 모녀가 차에서 내립니다. 엄마가 먼저 집으로 들어가고 딸이 차에서 짐을 챙겨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한 남자가 전속력으로 뛰어가더니 딸의 얼굴에 염산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피해 여성은 21살, 파키스탄계 여대생이었습니다. 얼굴에 흐른 염산으로 혀와 목구멍에 화상을 입었고 손목과 얼굴 피부도 녹았습니다. 눈에 낀 콘택트 렌즈도 녹아 동공도 손상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는 30대 아시아계 여성도 괴한으로부터 봉변을 당했습니다.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며 아시아계 비하 단어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Man across from me just started spewing random racist crap. I told him to, go away because I didn't want to hear any of that. And he just got more aggressive.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아시아계 사람들은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어봤습니다. America is based on white supremacy, and it's based on hate, and it's based to keep minorities down and below them. Basically, I think the main reason is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virus right now, like COVID, last presidency with Donald Trump. He's just always says really aggressive and extreme things. 답답한 건 이 같은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어려운 데다 증오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건 바이든 새 정부에서도 예고가 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미국과 일본 정상이 함께 중국 인권 문제를 비판한 데 대해서 중국이 또 반격을 했는데요. 과거 전쟁으로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중국과 세계에 빚이 있다는 겁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지난주 미국과 일본 정상이 직접 만나 중국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동중국해에서 어떤 일방적인 시도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에선 홍콩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과 일본이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된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주변국들을 침략한 역사를 미화하고 있고 미국 역시 그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일본이 세계에 빚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是切实反省并纠正自己的侵略行径和侵犯他国人权的错误行为，而不是打着人权幌子行干涉中国内政之实。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중국은 이른바 주변국 외교 카드를 이용한 맞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보아오 포럼 등 다자 체계를 총동원하고 1대1로를 통한 경제 지원과 코로나 백신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한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정보를 숨겨온 일본이고요. IAEA 검증 과정에 우리를 넣어줄 가능성도 상당히 적은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에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염수 방출에 대한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근거와 정보 공유, 사전 협의, IAEA 검증 과정에서 한국 참여 보장 등을 전제 조건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본이 지금까지 판단을 도울 만한 구체적 정보를 숨겨온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건을 일본이 받아들이는 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구나 IAEA 검증단 구성에서조차 일본의 입장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결국 IAEA 기준과 협의를 이유로 들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지지한 미국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겁니다.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일단 상황을 수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정 장관은 IAEA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한미 입장이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발표 내용이 우리 정부 판단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미국 측의 우리 입장을 확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에 대해 강제 해산 등 적절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국 어민들의 규탄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어민들은 해상 시위로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냈는데 이런 어민들의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직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어선들이 모여듭니다. 집어등을 환하게 밝히고 일본을 규탄하는 깃발과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바다에 모인 어선은 160여 척에 이릅니다. 전남 여수의 13개 어민단체가 주도했습니다.
어선 160여 척은 보시는 것처럼 여수 앞바다 20여 킬로미터를 항해하며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항구에서는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어민들은 일본의 결정에 우려를 넘어 분노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 파괴와 어족 자원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방류 결정 당장 폐기하라! 폐기하라!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수산물의 수입 금지와 방사능 검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원전수 해양 방출은 한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 인류에 대한 핵 공격과 다를 바 없는 파멸적 행위다. 경남 거제의 어민들도 어선 50여 척을 동원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서도 시민단체와 수중 레저 업계가 일본 규탄에 함께했습니다. 어제를 계기로 전국의 어민들이 곳곳에서 해상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방류까지 갔다 하면은 전 나라가 우리 식생활에도 엉망진창이 되는 엄청난 재앙이라고. 소셜미디어에서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반대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번역된 일본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라는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외교부에 이어 생태환경부까지 일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강원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한 전현직 공무원이 모두 8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도청 소속이 9명, 시군 소속이 76명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까지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의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조만간 빈자리를 채울 예정이지만 새로운 법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관련 재판들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김어준 씨의 고액 출연료 논란이 불거진 TBS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서면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했는데 박 의원은 국회에서 감사 요구한 의결을 추진해 서울 시민의 세금을 정당하게 썼는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하루 사이에 1조 원이 넘게 늘어났는데요. 삼성전자의 배당금 지급 영향으로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전날보다 1조 3,400여억 원이 늘어나서 6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늘어난 예탁금 가운데 60%가량은 삼성전자 배당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격을 갖춘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게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재개가 되고요. 과거 공매도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증을 했는데요. 전달과 비교해서 6배가 늘어난 810여 건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오는 6월부터 강화가 되고 이를 앞두고 다수가 증여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13분 전남 신안군 흑산도 인근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2시 20분에도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50대 여성이 발열과 구토, 설사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가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고사리를 채취하던 도중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건당국이 야외 활동 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도로변에서 1,000톤가량의 불법 폐기물이 발견됐습니다. 산 아래 공터에서 검정 가림막에 덮인 채로 발견됐는데 폐비닐과 장판, 전선 등 재활용이나 매립이 불가능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주시가 CCTV를 분석해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아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영화배우 박종훈 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지하주차장까지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습니다.
경남 창원에서 처음으로 구석기 유적과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동읍 용잡리와 도계동에서 구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뗀석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공백 상태로 남아있던 창원의 구석기 역사를 밝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을 오늘부터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4개월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데요. 한 해당 20명 이하의 소규모로 운영이 됩니다. 네, 오늘 이틀째 국회 대정부 질문은 경제 분야입니다. LH 사태를 포함해서 부동산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속의 경제 대응책 등을 두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이번 정부 임기 중에 결정되는 마지막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인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1.5%로 떨어졌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3개월여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사법행정권을 남용해서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는 4도가량 오르면서 서울 23도, 대구는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이겠지만 경기도와 강원 영서에서는 오전에 나쁨 수준으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충북, 경상도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산불을 비롯한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청주, 전주 8도, 대구 1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먹던 어묵탕을 육수통에 넣어서 다시 사용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식당은 부인했지만 구청이 직접 확인해보니 사실이었고 보름 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어묵탕으로 유명한 부산의 한 식당입니다. 손님들이 갑자기 주방 쪽을 찍습니다. 식은 국물을 데워달라고 했는데 사발을 받은 업주의 행동이 수상했던 겁니다. 자세히 보면 국자로 새 국물을 담는가 싶더니 잠시 후 먹던 어묵탕의 국물을 육수통에 다시 살짝 붓습니다. 이 영상을 찍은 관광객 A씨는 한 온라인 게시판에 국물 재사용 목격담을 올리고 관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침도 틸크고 먹던 숟가락도 막 담그고 그러는 건데 아예 그냥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딱 내려놓고 나왔거든요. 더 예민한 때고. 지난달 부산 동구의 돼지국밥집에서도 음식물 재사용이 드러난 만큼 사실이면 엄벌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애초 업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구청의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새 국물만 붓고 그거를 안 따랐다고 했지만은 정신이 없어서 그걸 보여주고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 중구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해당 식당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우리 해경이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은 도주하는 중국 어선에 올라탄 뒤에 조타실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등 8분 만에 납포에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을 비롯한 7명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강원도 횡성군 초원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진화 헬기 6대 등이 투입돼 1시간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까지 대형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어제 낮 1시 20분쯤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4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남미 국가 쿠바에서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가 공식 사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에는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차기 총서기로 선출됐습니다.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62년 동안 이어져온 카스트로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16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5년 만에 제8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개막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까지 전당대회가 진행됩니다. 89세 라울 카스트로 공산당 총서기는 전당대회 개막식에서 공식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ncluye mi tarea como primer secretario del Comité Central del Partido Comunista de Cuba con la satisfacción de haber cumplido y la confianza en el futuro de la patria. Y hoy fue el día 7. 라울 카스트로는 형 피델 카스트로와 함께 쿠바 혁명을 이끈 인물입니다. 체게바라를 피델에게 소개시켜준 사람도 라울이었습니다. 형 피델에 이어 지난 2011년부터 공산당 총서기를 지냈고 2016년 피델 카스트로가 세상을 떠나면서 명실상부한 쿠바 최고의 권력자로 당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번 공산당 전당대회에서는 라울과 함께 공산당 서열 2위인 호세 라몬 마차도 벤투라 부서기와 라미로 발데스 사령관 등 쿠바 혁명에 참여했던 다른 인물들도 함께 물러났습니다. 혁명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뒤를 이어서 미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쿠바 최고 권력인 공산당 총서기직에 선출됐습니다. 디아스 카넬 대통령은 1960년생입니다. 혁명 이후에 태어난 세대여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 정권 시절 이념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비틀즈의 노래를 즐겨 들었고 군복 대신에 청바지를 즐겨 입는 최고 지도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지난해 국내 총 생산이 11%나 하락했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려온 쿠바 시민들은 세대 교체를 통해 쿠바가 확실히 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Ya deberían darle paso a nueva mentalidad, no a futuro, ¿entiendes? Creo que como que se ha enfrascado mucho en la situación. 혁명의 시대가 드디어 막을 내리면서 큰 변화에 직면한 쿠바의 상황, 중남미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쿠바에서 카스트로 형제가 이끌던 혁명의 시대가 62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쿠바는 물론이고요. 중남미 전역에서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냉전 시기에 미주 지역에서 사회주의 국가 쿠바는요, 지역 안보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쿠바 혁명 직후에 쿠바의 미주기구 회원 자격이 정지되면서 중남미 국가들도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요. 쿠바의 대중남미 외교 정책도 사회주의 전파에 있었습니다. 라울 카스트로의 공산당 총서기 취임 이후에는 중남미 국가들이 쿠바와 외교 관계를 복원하고 쿠바의 미주기구 재가입을 만장일치로 찬성한 바 있습니다. 쿠바는 콜롬비아 평화협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요. 디아스 카넬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국가 간의 연대와 통합의 원칙을 외교 기조로 내세우고 있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다시 정상화된다면 미주 지역의 평화와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피델 카스트로와 라울 카스트로 형제는 쿠바에서 그야말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카스트로 형제는 그 집회, 결사의 자유, 또 표현,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탄압 독재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위대한 혁명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라울 카스트로는 2006년 피델 카스트로에게 권력을 이양받고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이 아니라 쿠바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구축해서 자영업과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데도 기여했고요. 헌법 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권력 분산을 하였던 결과가 이번 공산당 총서기직 사임이라는 점에서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쿠바는 1993년 이후 경제 지표가 줄곧 최악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디아스-카넬 대통령 겸 총서기에게 변화 요구가 쏟아지고 있는데 쿠바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번 당 대회에서는 경제 위기 극복과 사회주의 경제 모델 지속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유지를 의미하는 것이죠. 현재 3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늘리는 등의 개방을 하겠지만요. 경제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겠고요. 정치적으로는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총서기직을 사임하지만 쿠바 혁명군 최고 지도자직은 계속 유지할 것 같습니다. 쿠바 혁명군은 국영 기업을 관리하면서 쿠바 경제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을 만큼 쿠바의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라울 카스트로가 군 지휘권을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확고하기 때문에 최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개혁 개방 요구가 크지만 속도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임수진 대구 가톨릭대 중남미 학부 교수였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 겸 총서기는 소셜미디어에 4월 19일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당의 설립자이자 안내자였던 세대가 책임을 넘겨줬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당분간 라울 카스트로가 막후 통치를 할 가능성은 크지만 혁명을 겪지 않은 첫 민간 지도자의 행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쿠바의 미래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8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화해달라는 제안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러시아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중국과 함께 제안한 계획도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런 언급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 외무부 국제기구 국장이 표트리 일리체프가 현지 시간 19일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오래전에 완화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북한 압박 정책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제안한 4단계 계획에도 대북 제재 완화 내용이 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일리체프 국장이 언급한 4단계 계획은 2019년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구상한 공동행동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 당시 러시아 안보회의 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며 공동행동 계획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과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행동 계획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담겨 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러시아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수급이 불안해지면서 러시아 백신 도입도 검토하겠다는 말을 우리 정부가 했었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백신에 대해서 효능을 발표를 했네요. 네,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가 스푸트니크 V의 예방 효과가 97.6%라는 보도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는 러시아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 공급과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인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신을 두 차례 맞은 380만 명을 분석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이 지난 2월 초 세계적 의학지 렌시트의 스푸트니크 V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당시 제시됐던 91.6%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개발사는 다음 달에 유럽 의학지 분석 자료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발표된 내용도 있는데 여행 금지를 권고할 국가 수를 늘릴 거라는 거죠? 네, 미 국무부가 현지 시간 19일 코로나19 대유행이 여행자들에게 유례없는 위험을 끼친다면서 이번 주에 여행 권고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 국가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전 세계 80%, 160개 국가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여행 금지를 발령한 나라는 모두 34개 국가인데요. 여기에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무부의 여행 경보는 사전 주의와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등으로 모두 4단계로 나뉘는데요. 우리나라는 작년 11월에 여행 재고에서 강화된 주의로 완화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박지훈입니다. 네, 미공개 정보로 땅을 샀고 2주 만에 그 땅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30억 원가량의 차익을 본 인천의 전 시의원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명령을 경찰에 신청했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전직 인천시의원 A씨가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투기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땅 살 때 내부 정보 활용해서 구입하셨습니까? 아니지. A씨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지난 2017년 미공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땅을 사기 위해 20억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 대부분을 대출받았습니다. 2주 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인가됐고 개발이 진행되며 A 의원이 보상받는 땅의 현재 시가는 4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도 4년 만에 30억에 달하는 차익을 본 겁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A 의원이 해당 개발 사업이 인가가 날 것을 미리 보고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법원은 A 의원이 산 땅에 대해 몰수보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땅을 미리 팔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수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법원이 몰수나 추징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은 289억 원가량입니다. 특수부는 지난달 말부터 인력을 추가 투입해 기획부동산과 불법 전매 등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지구 밖 화성에서 인류가 만든 비행체가 잠시 동안이었지만 날았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시험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성공한다면 화성 탐사의 모습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금평 기자입니다. 미국 나사의 이동형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내려놓은 비행체입니다. 무게 1.8kg, 높이 49cm에 길이 2m 회전 날개 2개를 단 이 비행체의 이름은 인저뉴어티.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서 동력 비행을 하게 됩니다. 나사가 인저뉴어티의 첫 번째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Now the flight itself will consist of a takeoff and then a climb to an altitude of 3 meters. And then we will hover in place for about 30 seconds and make a turn with the helicopter while we're hovering and then come down and land again.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4시 30분에 진행된 시험에서 인저뉴어티의 비행 사진이 전송되자 나사 관계자들이 환호합니다. 나사는 인저뉴어티에 라이트 형제의 첫 항공기인 플라이어 1호기에 천 조각을 붙였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성공한 동력 비행이 118년 만에 지구 밖에서도 가능해진다는 걸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Here you see engineers installing that small piece of fabric. This fabric is from the original aircraft that flew at Kitty Hawk. 비록 3초 동안의 비행이지만 인저뉴어티의 이번 도전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퍼서비어런스에부터 화성에 도착한 인저뉴어티는 착지 등 2달 가까운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시험 비행도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지구의 1%에 불과한 대기 밀도를 극복해 양력을 얻으려면 보통 헬기보다 날개를 10배 빠른 속도로 돌려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나사는 약 한 달간 5차례 시험을 거쳐 최고 5m까지 인저뉴어티를 띄울 계획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바퀴로 움직이는 이동 로버가 가지 못하는 곳에도 과학 탐사 장비를 실어 나르는 등 화성 탐사는 중대한 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JTBC 이금평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사이 1,000만 원씩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가상화폐 시장을 놓고 투전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 세탁과 사기 등 불법 행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야말로 열풍,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개설된 실명 확인 계좌 수가 이미 250만 개를 넘어섰고요. 이게 2달 만에 2배수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동안에 거래 대금이라고 하죠. 4대 거래소에 봤더니 1,500조 원입니다.
하루 평균은 20조 원이 넘는 그런 뜨거운 열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국은 가장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요. 이 역송금 같은 문제들을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는 좀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이제 코인들이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좀 노려서 이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일부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돈을 송금한 다음에 중국에서 코인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전자지급으로 코인을 주면 그 코인을 환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김치 프리미엄만큼의 이제 수익이 남게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제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역송금하는 부분 월 1만 달러로 제한을 했고 이와 함께 큰 틀에서 한번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을 다시 들여다보자라고 해서 6월까지 총리실 컨트롤 타워로 집중 단속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금융위원회는 출금 부분들을 보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상 거래를 파악하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관련한 뭐 탈세 부분들을 바라보고요. 경찰은 암호화폐 사기라든가 뭐 불법 투자 다단계를 하게 되고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을 보고 방통위는 허위 광고를 보니까 거의 총망라한 거의 이 정도의 특별 단속이라고 하면 글쎄요, 무슨 정말 범죄와의 전쟁 하듯이 정말 지금 현재 당국은 6월까지 상당히 강력한 단속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루 사이에 1,000만 원씩 오르내리고 있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한순간에 뭐 떼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상화폐에 달려들고 있는데 평론가께서 보시기엔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까? 과매수 열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위험하다 아니다. 늘 위험하죠. 주식도 위험하고 부동산도 위험하고 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건 사실이지만 지금 투자자들, 특히 2030 세대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고는 잘 먹혀들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기존에 부동산을 놓치고 또 주식을 놓쳤는데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코인까지 또 놓치란 말이냐. 네. 뭐 일명 분노의 투자 이런 형태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과매수다, 뜨겁다 이런 어떤 조언들의 그 임계점을 넘어선 지는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가상화폐 자산은 누구도 뭐 담보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깝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잠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정부가 합동 단속을 벌이게 되면 불법 행위들은 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뭐 불법 행위라는 정도는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가장 핵심은 어떤 불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대중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고요. 좀 많이 달라진 것이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코인 열풍과는 다른 게 큰손이라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JP 모건, 골드만삭스, 난다긴다 하는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제 나서서 코인을 분석하고 큰 손들이 여기 뛰어들게 되고요. 기업들도 일부 코인들을 자산으로 축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켠에서는 위험하고 규제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켠에서는 이런 양태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규제한다,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라든가 얘기하면서 이제 코인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또 그런 기업은 나스닥에 상장시켜주고 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를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것은 계속 규제라고 우리를 얽매이지만 실질적으로 허용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현재로서는 어떤 경고의 목소리, 뭐 과열에 대한 목소리를 정작 투자자들은 그렇게 좀 뭐 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가상화폐를 규제한다고 경고하면서 2017년 말부터 이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분명히 분위기가 다르다. 뭐 처해진 상황도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수급 주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 비트코인만 가격 흐름을 좀 보면 이제 우리 원화로 2017년에 2천만 원 넘던 것이 300만 원대까지 떨어진 게요. 이게 다시 올라서 8천만 원까지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뭐 투자자들이 다 목도한 것 아니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적인 흐름도 그렇고요. 당시에는 개인들만의 시장이었다면 앞서도 말했지만 지금은 큰 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뭐 JP 모건 같은 곳이 앞으로 1억 간다, 10만 달러 간다, 뭐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이 개인 투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런 측면을 더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네, 소셜 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특정 코인에 대해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뭐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서 정말 단속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위 정보, 거짓 정보를 잘 가려내야 할 텐데 이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데요. 방금 말한 것처럼 허위 정보라든가 또 하나 지금 경찰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다단계와 엮는 겁니다. 이제 다단계라는 것이 밑에가 이게 계속해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으로 뭐 그들이 찍어놓은 코인을 사서 올려가지고 하는 뭐 불법 다단계와 연루설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집중 단속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측면은 뭐냐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멘탈 마인드가 왔냐면 그런 코인이 일지연정 가격이 오르면 나는 사겠다라는 또 그런 투자자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그만큼 거의 지금 투심이 굉장히 뭐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소셜 미디어에 언급을 하면 또 급격히 폭등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뭐 일론 머스크가 작전 세력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뭐 일론 머스크가 작전을 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하나의 본인의 의지, 본인의 생각을 이제 반영을 하는데 일론 머스크라는 갖고 있는 사람의 상징성이 워낙 크니까 일종의 이제 그들을 추종하는 굉장히 많은 이제 대중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좀 신중할 필요도 있어 보이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보세요? 많이 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언론도 많이 하는데 실은 머스크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이걸 왜 신중해야 되냐는 쪽이죠. 특히 과거의 그의 행보를 보면 10년, 20년 전에 머스크를 놀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 머스크 앞에 굴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뭐 우주 개발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언론이라든가 당국에 대한 어떤 경고의 목소리보다는 머스크 쪽을 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나온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 참 뭐 역설적인 부분은 최근 주식도 그랬었지만 위험하다, 조심하다 이야기할수록 더 오르는 거예요. 코인도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라고 할 때부터 또 한 2배, 3배가 더 오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중론자 혹은 조심하라고 했던 쪽들이 다 퇴출을 당해버린 거죠. 그런 이제 역설들이 펼쳐지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정도라면 이제 입법에 대한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뭐 금융정보 특정 금융정보원이라든가 뭐 소득세법 약간 고쳐가지고 2022년 1월부터 과세하는 정도, 그 다음에 익명성은 안 되니까 거래소가 이제 은행 계좌랑 연동시키는 이 정도만 갖고는 있는데 정말 판이 이렇게 커졌다면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지난 4월 15일이었나요? 하루 거래대금이 24조. 주식시장이 9조입니다. 그거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이 많게 우리 한국 대중들도 뛰어들고 있고 이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다면 국회에서도 이제 뭐 입법에 대한 부분들 그게 있어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국은 입법을 하는 순간 코인을 하나의 투자 대상으로 정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라는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하지만 판이 이 정도로 커졌다면은 이제는 법 없이는 안 되겠다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는 불법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속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신중해야 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1만 4천 건으로 52년 전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적습니다. 이렇게 매년 결혼하는 사람은 줄고 있는데도 예약이 끊이지 않는 예식장이 있습니다. 스드메, 스튜디오 사진과 드레스, 메이크업이 모두 공짜라고 합니다. 이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영화 속 결혼식 장면 여기서 찍었습니다. 영화 세트장인가 싶게 예스러운 이곳은 오늘도 예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머리는 까맣게, 피부는 뽀얗게. 오늘의 신랑 신부입니다. 마당에서 그냥 절만했지 뭐. 어렵던 시절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했던 부모님을 위해 자녀들이 몰래 준비한 결혼식입니다. 이쁘지. 저렇게 안 해도 이쁜데. 58년을 함께 살아왔고 하객이라곤 자녀들뿐인데 막상 식을 치르려니 어느 때보다 긴장됩니다. 지팡이를 짚으며 입장했지만 늦게나마 인생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아 마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주례도 보고 사진도 찍고 결혼식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보입니다. 하나, 둘에 찍습니다. 하나, 둘. 김치 안 되면 짠지. 예식장 대표 백낙삼 씨입니다.
지금 결혼식 중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합니다. 손님이 원하는 시간이면요. 91살 백 대표는 지난 54년 동안 여기서 14,000쌍의 무료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히 더 못 살았어요. 초가집 마당에서 이제 구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데 방이 없어서 못 데려왔어요. 길거리 사진사를 해 번 돈으로 무료 예식장을 열었고 드레스는 부인이 직접 만들거나 사왔습니다. 국제시장에 가면 외국에서 오는 천이 있어요. 그걸 사다가 이렇게 좀 만들어가 입혔거든요. 직접 미싱을 사다가. 메이크업은 재능 기부로 이뤄집니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만 받는데 그마저 못 받을 때도 많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 수고비 70만 원 받고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서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울지요. 하루 17쌍씩 식을 올리던 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은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식장 같은 게 하나 있어야 서민들 도와가면서 살고. 제가 현재 91살 아닙니까? 100살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JTBC 이선아입니다. 김연경이 2020-2021 시즌 V리그 시상식에서 정규리그 MVP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김연경은 2007-2008 시즌 이후 13년 만이자 개인 통산 4번째로 정규리그 MVP를 수상했습니다. 여자부 B우승팀에서 정규리그 MVP가 나온 건 프로배구 출범 원년인 2005년 이후 역대 2번째입니다. 남자부에서는 대한항공의 정지석이 2018-2019 시즌에 이어서 개인 통산 2번째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로 뽑혔습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가 한국 프로골프 코리안 투어 정규리그에 출전합니다. 박찬호는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KPGA 코리안 투어 군산 CC 오픈에 추천 선수 자격으로 나옵니다. 박찬호는 KPGA 프로 선수는 아니지만 공인 핸디캡 3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 이번 대회 스폰서의 추천으로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최근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인도에서 50대 우리 교민이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도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입원을 했지만 산소 호흡기를 갖춘 중환자실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의료체계 붕괴 직전까지 간 델리 지역에는 어젯밤부터 엿새 동안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전파력은 빠르고 백신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도 확인되면서 4차 유행의 변수가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제에 이어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휴일 영향 등이 이어져서 500명대로 예상됩니다. JTBC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대선 주자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양강 구도 속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뒤를 따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조사 때보다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격차가 더 벌어진 가운데 윤 전 총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에도 비호감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미국에서 흑인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경찰에 대해 배심원 판결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시위가 잇따라 열리면서 미국 사회를 흔들었고 결과에 따라 또 한 번의 혼란도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 속의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판결이 나오면 바이든 대통령도 입장을 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